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차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진도 나가기 전에 강의 계획서 좀 보시면서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의 맨 뒷페이지부터 먼저 보세요. 맨 뒷페이지. 네,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 표가 있을 겁니다. 표에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은 5월 달에 있고, 2차 시험은 8월, 네, 한마디로 9월 초에 있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제 8월 달에 있었는데, 작년이랑 이번 해에는 특이하게 이제 9월 초에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9월부터 이제 1년을 달리는 거죠. 4번 정도의 사이클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0순환은 기본 강의, 1순환은 심화, 그리고 2, 3순환은 이제 문제풀이인데 사실 우리 시험이 토익 학원처럼 상, 중, 하급 이렇게 나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토익 학원을 가시면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는 중급이다 또는 상급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 순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겠다라고 간주를 하고 표준화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1순환 강의가 버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순환 같은 경우에 0순환의 기본 강의를 이미 듣고 개념 정도는 좀 안다라고 이제 보고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묻는 게 강의를 안 들었는데 괜찮느냐? 괜찮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배로 하시면 됩니다. 2배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름길, 쇼컷이 없어요.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다들 남들이 지금 밟아온 그 과정을 그것 이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좀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험 생활을 은유할 때 자주 예를 드는 게 바로 피카소의 연작판화 황소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황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하죠. 저런 모습, 저런 이제 형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연기 정도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다 모르죠. 근데 이제 형태 정도, 그리고 뭐 뿔이 2개 있다, 뭐 눈이 2개 있다, 몇 개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순환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핵심 특징을 이제 잘 뽑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다 이제 황소의 어떤 낱낱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 특징을 잘 이제 가려내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셔가지고 2기, 3기 때 적용을 해보고 엄선해서 이제 약간 더 세련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경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튜닝의 끝은 순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 아무리 장황하게 꾸미고 바꿔보고 수정하고 뭘 해봐도 원본 그대로가 낫습니다. 여기서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에요. 책. 그래서 교수님의 워딩을 최대한 좀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하는 노력? 물론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키워드를 최대한 현출하려고 하는 노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점수 잘 받거든요. 그래서 경영조직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바꾸지 마시고 각색하지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 좀 이렇게 이제 현출하는 그런 연습하시면은 점수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랑 조금 이제 비유를 드리면, 인사노무 관리는 구슬깨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이제 논리에 따라 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천 지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꿰어서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경영조직은 도장 깨기예요. 한마디로 한 주제별로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 한 8, 90% 이상 알았다. 라고 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구슬 깨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자, 스케줄표가 3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 제 예상에 1회 정도 보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보강하게 될 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이제 우리 강의 시간은 2시에 시작이 되는데, 오늘을 제외하고 내일부터는 쪽지 시험을 봅니다. 10분 정도 쪽지 시험 보고, 직전 회차에 공부했었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목차, 그리고 키워드 정도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 QR코드 6개나 나와 있죠. 그죠? 이 QR코드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그 효과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해서 QR코드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제 좀 쉴 때, 그러니까 강의가 많이 없을 때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작년 합격생 또는 이제 점수 잘 받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뭐 1기 이때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기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다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MP3라고 해서 경영조직 개념 MP3 있잖아요. 요거 연기 때부터 아마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각 잡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짜투리 시간에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산책을 하신다거나, 물론 그 시간까지 제 목소리 듣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15분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게 잔상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요 답안지 양식을 띄워 놓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눈으로 하면은 그냥 좋은 식사, 좋은 경험, 그냥 좋은 지식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연기 때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연기 때는 그냥 저런 게 있다, 저런 어떤 의미구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답안지 양식 있죠, 그렇죠? 요거 이제 서점에서 좀 사시면 좋습니다. 미리 이제 사셔가지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좀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느낌상 뭔가 중요해 보여. 그리고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제는 옆에다가 써보시면서 하면 좋아요. 보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창의성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그럼 오늘 한번 창의성 써볼까?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에 우선 창의성의 개념, 그래서 창의성은 뭐더라 해서 약간 이제 키워드 정도 써보시고 말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성에 뭐가 중요하지? 구성요소 중요하구나. 자, 구성요소 3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제 써볼까 해서 조금 이제 목차 정도 써보시고 말로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창의성의 어떤 그 발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쭉쭉쭉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본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셔야지 남는 게 있지. 그냥 이제 눈으로만 보시면은 나중에 2기 때 현타 와요. 왜냐하면 2기 때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4월 달부터 바로 시험이에요. 근데 그냥 책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써라 이러면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주제를 한 하루에 3개 정도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고,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알려드리는데,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거 플러스 여러분들의 그 느낌, 나의 느낌, 내 느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이제 강조하는 거 플러스 나는 강조는 안 했는데 이거 좀 중요해 보여 라고 하는 그런 주제별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자료. 자, 보시면 우선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 우선은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첫 번째, 전문가로서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영조직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알차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학문 연구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질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알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식을 어느 정도 축적하는 거, 이게 중요하긴 한데 너무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변수를 특히 잊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창의성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창의성에다가 능력에다가 역량에다가 성격에다가 쭉쭉쭉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학문 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주제별로 여기 소주제에 해당되는 어떤 뭐 구성 내용, 뭐 과정,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각각 하시면 됩니다. 각각 하시면 되고 아주 간혹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학문 연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자로서 문제의식은 가지는 건 좋은데 경영자로서 이제 어떤 그 경영 감각 또는 운영 감각을 탑재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딥하게 이제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제가 그 형광펜 칠하는 법 이렇게 표를 그려놨죠. 이 표를 그려놓은 이유는, 자, 형광펜 표기를 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뻐서가 아니라 서술형 공부에 필요한 하이라키, 위계계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주제 밑에 개념, 그리고 어떤 연구 실험, 그리고 뭐 과정,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어떤 사례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계를 확인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형광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펜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셔가지고 치셔도 돼요. 그래서 연기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좀 쳐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기 때는 이제 그래도 조금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 그리고 경영조직론에서는 대표학자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 그리고 키워드, 나는 요 키워드 한 2개 정도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도는 막 몇 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특히 조직 이론에서 1970년대의 이론인지 80년대 이론인지 2000년대 이론인지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연도는. 그래서 이것도 꼭 해두시면 좋고, 질문 방법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자, 긴 질문, 한, 4-5개 이상은 메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짧은 질문 또는 이제 간략한 거, 3개 이하는 카톡으로 하시면은 회신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되, 아래에 나와 있는 양식으로 이제 예의를 지켜서 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를 좀 알려주셔야 저도 가늠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연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는 일기 평일반을 듣고 있습니다. 이래 지금 어디를 듣고 있고 이런 이제 강의에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선배가 들려주는 경영조직론 학습 노하우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드리진 않을 겁니다. 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최근 5개년 정도 어떻게 이제 공부하고 좀 점수 잘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례별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데 유독 마음에 드는 어떤 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 요 사람처럼 한번 해보면 효과가 좋겠다. 참고용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이제 요런 스타일 한 2명 이렇게 추리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오픈 카톡방에 제가 그 개설을 해놨는데 여기 이미 들어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재빠르게 들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픈 카톡방에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수험이라고 하는 게 강제성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특히
우리가 11회 동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답안지 형식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공부한 거 이것을 제한 없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지 복습한 거 그리고 쪽지 시험 이제 본 거 요거 인증샷을 제가 뭐 잘했다 뭐는 또는 뭐 첨삭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올려보시고 아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카톡 들어오시면은 말풍선 표시가 겹쳐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많아요. 제 오픈 카톡방이 많으니까 잘 찾아오셔야 되는 게, 자, 김유미를 치시던지, 경영조직을 치시던지, 1순환을 치시던지, 평일반을 치시는데, 자, 반드시 1순환 평일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데 안 들어가질 겁니다. 지금 비밀번호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열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게 되면은 자꾸 투자 권유를 하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한 5일 정도 지나서는 닫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강제성을 가지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할 텐데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 우선은 어디를 펼쳐보시냐면 책을 봅시다. 책에 자 1편 조직행동개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직행동개관에 그 빈 공란에다가 뭐 써두셔도 되고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얼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지금 처음 벗었거든요. 그래서 왜 벗었냐면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약간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강의실도 막 건조한데 마스크 가지고 헉헉거리고 막 계속 간지럽고 이래가지고 지금 벗었는데 마기꾼 같나요? 그렇죠? 아, 모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권고 단계니까 여러분들도 쓰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난 면역력이 약하다 그러면 쓰시고 나는 답답하다 이러면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오늘 면역력이 왠지 좀 그렇다 이러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이제 정식으로 존재하는 학문 명칭이 아니에요. 편의상 기업 조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 그냥 경영조직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조직행동론, 두 번째가 조직론, 즉 조직구조론입니다. 자,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제 우리가 2편, 3편에서 배우는 변수들이에요. 성격, 태도,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행동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왜 저런 행동을 보일까? 그리고 그 동기부여의 기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심리학적인 그 이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는 게 조직행동론입니다. 조직행동론을 우리가 미시조직론이라고도 불리워요. 그래서 미시조직론,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자, 개인의 인간 행동 또는 그 심리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미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직론이 있어요. 조직론은 이제 조직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조직 구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서 조감도처럼 위에서 내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나 조직을 조감도처럼 내려보면서 조직의 구조 설계 그리고 전체적인 변화 개발 그리고 문화,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시, 아까 전체적으로 조감해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 조직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행동 또는 이제 두세 명 또는 뭐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개별 구성원 각각뿐만 아니라 집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론 또는 조직 구조론은 이제 거시적인 어떤 형태, 시스템,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메커니즘, 바로 운영 과정을 공부를 해가는 과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편은 이제 개괄적인 거예요. 개괄적인 거 공부하시고, 자 2, 3편이 이제 미시조직론, 그리고 4편이 거시조직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과학과 같은 사회 현상을 실험 연구하는 데서 주로 쓰이는 그 명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 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다 공통적으로 변수라고 쓰고 있죠. 그렇죠? 변수.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 어떤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 적 있죠. 그렇죠? 인사관리에서 공정성. 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죠?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인 어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미지는 있는데 이게 그래서 뭘 나타내는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추상적인 것이지만, 자, 이것을 나는 어떤 것으로 보는지를 이제 학자들이 키워드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지각, 이렇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지각. 그래서 정당성을 지각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문 항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당성에 대한 이제 설문 항목, 그리고 지각에 대한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실험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우리가 통상 원인변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원인변수. 그리고 책에 보시면 투입변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연구 모형에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는 변수.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되는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결과. 그리고 반응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산출변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표현해주는 개념이 바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자, 인사관리를 지금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하셨으니까 직무 설계를 잘 하면 성과가 난다. 성과가 난다.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직무 설계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 자, 성과라고 하는 게 종속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를 짜임새 있게 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죠? 재미있고 보람 있게 하면 성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걸로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득력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를 좀 더 정교하게 타당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개변수예요. 매개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 징검다리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무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성과가 나는데, 자, 이건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정교하게 직무 설계를 잘하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징검다리 한번 이제 누르고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매개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절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절변수는 독립변수, 즉 원인과 종속변수, 즉
결과 관계에서 효과를 중간에서 강도를 조절을 해주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제가 특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모델 중에 직무 특성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음영 표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핵심 직무 차원 5가지가 충족이 되면, 원래는 뭐죠? 이게 이제 독립변수죠. 독립변수고, 자, 종속변수는 뭐냐면, 즉, 결과변수. 이게, 자, 개인이나 작업 결과가 좋아진다. 이게 이제 원인,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약간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징검다리 변수, 그렇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더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과 작업 결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어디서나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고, 자,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절 변수가 여기도 기인하고 여기도 기인하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성장 욕구 강도, 이게 이제 자존에 대한 열망, 자아 실현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 욕구 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 개인과 작업 결과가 더 이제 높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 욕구 강도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낮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차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절 변수라는 겁니다. 강도를 조절을 해주는 변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특성 모델을 보시면 아, 이게 원인, 그리고 중간 징검다리, 그리고 결과, 그리고 강도를 조절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조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 더 명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필기를 좀 해두시는데, 필기에 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조건이 있다. 3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인과 결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핵심 직무 차원과 결과가 관련이 있는 변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뜬금없는 그런 변수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원인과 결과 간에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후. 즉 원인이 먼저 와야 되고 결과가 나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기타의 오염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염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에서도 기타 오염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칩시다. 그래서 원인, 결과인데, 자, 서로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꼭 X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변수, B라고 하는 변수, C라고 하는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A, B, C라고 하는 이 변수를 다 통제해야 제대로 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오염 변수는 A, B, C, 즉 기타 변수를 통제해야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구특성 모델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학자들이 뭘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냐면 뭐 나름대로 이 모델의 공헌 그리고 비판점이 있겠지만 특히 세 번째 가지고 비판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은 뭘 가지고 비판하느냐? 자, 핵심 직무 차원이 지금 5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요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을 정말 통제를 하였느냐? 다른 변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5개만이 중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비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자, 중요 심리 상태가 개인과 작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자, 요 3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통제를 반드시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매개 변수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학자들이 계속 이제 연구하는 게 뭐냐면, 문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요런 연구가 있구나, 요런 연구가 있구나, 계속 이제 봅니다. 보다 보면은, 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A가 B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납득이 간다. 자, 그런데 우연찮게 또 어떤 이제 연구를 봤는데, B가 C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를 봤습니다. 그럼 오케이. 말이 된다. 납득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이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학자 입장에서 이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지금 A에서 B, B에서 C. 그러면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 이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게 원인 그리고 이게 결과, 한마디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이게 원인, 결과,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합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A가 원인인 독립변수가 되고 C가 결과인 종속변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논리적인 타당성, 정교성을 더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이제 뭘로 바뀐다? 매개변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를 여러 문헌 정보를 통해서 결합하고 이 실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증빙을 한 게 이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인, 결과, 그리고 매개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연구를 보다 보면은 중첩되는 그 변수들, 주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실증 연구에서 그게 맞는지 면접이나 이제 실험, 한마디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여기에 따라서 설문 문항을 받고 이러면 이제 모델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과관계가 대부분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논리적 상반성 그리고 시간적 선후 관계는 대부분 충족하지만 세 번째 얘기를 했었던 오염 변수 이걸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를 한다거나 리더십 이론을 공부할 때 계속 요거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 잘 보시면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어디를 볼 거냐면 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 바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마자 크게 이제 한번 보시면 조직의 개념 그리고 등장 배경, 특성이 이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냐면 4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은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쿤츠, 브라운, 구텐베르그 등이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데 개념 정의 당연히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자, 이런 선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 중에
교집합을 모아둔 게 우리 책에서 보는 바로 그 조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시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협력 관계이면서도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 집단이다 라고 이제 교집합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함께 지향하는 최후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지향하는 최후의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짜임새 있게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도 통일된 전체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지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자, 상호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직 안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 협력관계 한마디로 서로 또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인데 외부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일정한 조건에 맞춰서 알맞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경제 환경, 정치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에 알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회 집단, 즉 공동생활하는 이제 구성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쿤츠, 브라운, 구텐베르그, 알렌 등의 이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그럼 조직이 뭐죠? 같이 달성한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의 목표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동의 목표가 있고 2명 이상의 어떤 그 공동 생활 구성체로 지금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이다라고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시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사 1편의 1장 보면은 경영학이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 그리고 경영학의 구성. 자, 그거 백날 공부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은 통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하는구나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조직이 왜 등장했느냐? 우선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분업 때문입니다. 분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전문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게 되면 경제성,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분야를 이제 맡기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자,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면 거래 비용이 나옵니다. 거래 비용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라 조직 이론에서 공부하겠지만 자, 거래 비용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조직의 형태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조직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조직학자들이 이거 조직의 형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해서 경제학 이론을 조직 이론에 투영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직이 왜 등장한다? 결국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 으로 조직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거래비용 이론이에요. 거래비용 이론 핵심이 뭐죠? 자, 결국 조직을 활용하는 게 가장 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일을 하는 것보다 개개인이 경제 주체로서 자, 재화나 서비스를 계속 창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직이라고 하는 이 하이라키를 활용을 하게 되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준은 바로 비용이고 비용이 싼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래비용 이론입니다. 자, 이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일기니까
약간 다른 파트랑 같이 연동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가 바로 집단 파트인데 혹시 이제 분철하신 분은 그냥 써두시면 됩니다. 280페이지에 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280페이지 보시면 집단 형성의 이유라고 나와 있죠.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저 2명 이상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 구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집단 형성의 이유도 결국은 이제 조직 형성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특히 사회적 교환 그리고 사회적 비교의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것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교환이라고 하는 거 2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적 교환은 특히 누가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줄 호만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를 할 때 이것을 공부를 했었냐면 바로 얼마나 공정한지, 그렇죠? 공정성을 공부를 할 때 호만스가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게 행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응해서 특정한 어떤 혜택이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서 비롯해서 하는 행동을 바로 이제 우리가 교환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집단에는 상호작용 대인관계가 상존하는데 자, 한마디로 보상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호만스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사람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득과 실을 비교해서 여기에서 이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면 나도 충분히 어떤 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환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집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스팅거가 주장을 했었어요. 물론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 이론도 설명을 했었지만 사회적 비교 이론도 주장을 합니다. 사회적 비교.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 태도, 사고, 신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더 낫다 또는 내가 지금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안에서 또는 조직 안에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이론, 바로 교환 이론, 비교 이론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또는 왜 필요한가,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매력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매력, 한마디로 구성원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또는 활동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우실 건 아니고 조직을 활용하는 그 필요성, 등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요 부분은 좀 나중에 보시고 자, 조직의 목표로 바로 좀 넘어가 봅시다. 조직의 목표. 6페이지 조직의 목표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그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조직의 목표는 결국 자, 조직 효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직 효과성. 자, 조직 효과성에 이 영문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effectiveness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effectiveness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효과성이라고도 하지만 유효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유효성. 한마디로 조직 효과성과 조직 유효성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조직 효과성 또는 조직 유효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조직 효과성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달성한 정도. 궁극적으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시면 조직 효과성은 추구하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조직의 목표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좀 들어본 그 개념이랑 비슷하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 효과성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정도,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조직 효율성이라고 하는 efficiency는 경제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효율성은 경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경제성은 뭐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 이게 효율성입니다. 자, 그리고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한 정도.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약을 먹을 겁니다. 그렇죠? 감기약을 먹는데 약을 우선은 뭐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먹고 우선은 감기가 나았습니다. 나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나은 거 자체는 바로 조직 효과성이 되는데 경제적이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았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바람직한 상태, 이것은 이제 도달했지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약 한 번 먹고 그냥 바로 낫는 거, 이게 이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많이 감기가 나았다면 효과성은 달성할 수는 있지만 효율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투약을 굉장히 짧게 한 번 이제 약을 먹었는데 나았을 때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엇을 좀 보시냐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제 비교하고 있죠. 이거를 특히 피터 드러커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개념,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선 그림을 먼저 보시면 그림 2번에, 자, 효과성은 뭐죠? 자,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산출한 재화나 서비스가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효과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효율성은 아까 뭐라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자원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성,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효율성에 무엇을 특히 보시느냐? 세 번째 행을 한번 보세요. 효율성은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일을 올바로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죠? 비용 낭비 없이,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위 없이 경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능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효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Do things right. 자, 그런데 이제 효과성을 한번 보시면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일이 뭐죠? 자,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do the right things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 목표 달성 정도, 이것을 바로 do the right thing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보시면 특히 효율성은 단기적으로 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반기별, 1년 단위로, 자, 얼마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경제적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효과성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였는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 중에, 자, 6번째 행을 보시면 단기적 측정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초점이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효율성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만 효과성이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을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게 6페이지에 공식 목표, 운영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은 공식, 운영 목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식 목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 선언적으로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선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칠판 보시면 공언된 추상적 목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주로 누가 표명을 하냐면 최고 관리층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공식 목표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맥킨지 같은 경우에 맥킨지가 어떤 이제 업체냐면 글로벌 컨설팅 펌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는 기업이나 정부를 주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보다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 같은 경우에 자,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표명하는 거. 이게 바로 공식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맥킨지의 공식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트너가 뭔데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표현을 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지표로 나타낼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운영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영을 하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의미하는데 보시면 수단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특히 지표로 나타내게 되죠. 지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고 관리층보다는 중간 관리층이나 하위층, 한마디로 실무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 한마디로 인디케이터로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표명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인사관리 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뭐가 있죠? 뭐 고객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성과로서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계량화 될 수 있는 지표로 나타내는 게 운영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가 우리가 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운영 목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떤 문제 해결 건수라든지 그렇죠? 몇 건을 1년 중에 이제 몇 건을 우리가 해결을 해 주겠다. 또는 제안을 해 주겠다. 그래서 문제 해결 건수, 제안 건수 또는 고객 만족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디케이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맥킨지는 뭐 파트너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또 알려드리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것을 공식 목표로 하고, 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번 해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예를 들면 2편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디케이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공식 목표, 운영 목표, 이건 결국은 자, 조직 효과성을 나타내는 세부적인 어떤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8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죠. 8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자, 이 조직 효과성이 이 개념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측정하느냐, 이것을 보는 전통적인 방법, 그리고 현대적인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현대적인 방법이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15회 때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조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약술하시오라고 나왔었습니다. 약술.
약술 문제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약술을 해보시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15회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15년 전입니다. 거의 한 16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사실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측정 방법에 요 세 가지만 써도 충분히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이미 전통적인 방법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대적 방법까지 같이 쓰셔야 됩니다. 만일 교수님이 조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라고 이제 문제를 묻는다면 다 쓰셔야 됩니다. 전통 현대를 다 쓰셔야 되는 것이고, 자, 세 가지만 내가 골라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분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물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1-1에 전통적 측정 방법 중에 뭐를 쓰고, 자, 1-2에 현대적 측정 방법 중에 뭐를 쓰시고, 이렇게 할 확률이 높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전통적인 측정 방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목표 달성 접근법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 그리고 변환 과정, 한마디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순차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인풋부터 봐야 되는데 산출물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다수의 조직은 영리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조직들은 대다수가 영리 조직인데 영리 조직은 목표 달성 접근법으로 조직 효과성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접근법이 맨 처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 달성 접근법의 이제 개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조직, 기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최종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목표 달성 접근법입니다. 자, 영리 조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업, 회사, 직장, 연구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사, 직장, 연구소 이런 이제 그 주체들이 대다수의 그 조직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측정 지표 한번 볼까요? 이런 이제 영리 조직들은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액, 투자 수익률,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특히 BSC에서 재무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느냐, 불량률은 얼마나 지금 높냐, 결근율은 어떠하냐.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측정 지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된다. 자, 다만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한계점을 좀 봅시다.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우선 조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개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상충적인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조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복수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목표들은 상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생산을 많이 해야 되면서도 품질도 우리가 높여야 되잖아요. 그 두 마리 토끼. 사실 둘 다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만들면 아무래도 품질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충되는 이런 목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주관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측정 지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조직의 상위 관리자가 봤을 때는, 우리는 생산액이 가장 중요해 라고 보는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해 라고 보는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이제 편차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과거의 업적과 미래의 행동이 불일치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했을 때 미래에 똑같은 어떤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보세요. 이미 지나가 버린 여러 지표들을 합해서 목표 달성을 평가한 결과 지금은 좋게 나올 수 있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산출물의 개념이 모호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런 집단이 바로 비영리 조직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영리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라든지 교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지금 보시면 뭐 시장 점유율 그리고 생산액 자 이런 거 우리가 측정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영리 조직이 활용하는 게 목표 달성 접근법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이 무엇을 얘기를 해주느냐? 자, 바로 산출물의 개념이 모호한 집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호한 집단은 그러면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 가봅시다. 그게 바로 자원 기준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번에 자원 기준 접근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연결고리 잘 잡아주시려면 동그라미 4번에 산출물이 모호한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원 기준 접근법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기준 접근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원기준 접근법은 자, 투입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련 있는 이론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해서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이제 조직 효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약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죠. 희소성이 있고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하고 우선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자 빠져나가지 않게 보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자원 의존 이론. 사실 자원 의존 이론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빨리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어야 생존력이 높아진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측정 지표에 협상 지위, 판별 능력,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리 능력, 대응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그 자원이 이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 자,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조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특히 비영리 조직은 아까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 박물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자, 이런 데는 막 매출액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 또는 뛰어난 어떤 능력을 획득하고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 아,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한 지위. 한마디로 네임밸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역사가 오래됐다거나 우리랑 계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거나 그럼 유리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이 있는 이런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지금 관리한다는 거야? 그리고 뭘 판별한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의 능력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원, 특히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병원이나 정부나 자,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자, 매출액 같은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원이나 정부나 박물관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능한 인재가 우선은 식별을 잘 하고 우리가 이걸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운영 관리도 잘 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조직 효과성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계점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한계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기준 접근법은 자, 산출물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변환 한마디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따라서 산출물이 달라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물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반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투입할 때 자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주관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입할 때 우리가 이런 자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획득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또 주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관성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은 산출물로 볼
볼 것이냐, 어떤 비중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주관성도 있지만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아무래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관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환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렇죠? 중간에 프로세스 또는 트로풋이라고 얘기를 하는 변환 과정, 변환 단계의 유효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자,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의의에서 네 번째 줄. 자, 이런 변환 프로세스는 분업화, 한마디로 얼마나 각자의 일이 잘 세분화되어 있는지와 세분화되어 있으면서도 자, 통일성 있게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화 상태도 중요하고 또 역할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한 사람에게 역할이 배분되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권한도 적절하게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서 주고 있어야 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측정 지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측정 지표가 뭐냐면 특히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래서 자, 사람들로 풍토라든지 그 구성되어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조직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풍토,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귀속 의식. 뭔가 구성원들이 나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 조직이랑 나는 하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같이 내고 싶다라고 하는 로열티. 그리고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는 정도, 팀워크.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측정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좋고 로열티도 높고 그리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정도도 높고 정보 공유의 정도도 높다면 지금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계점을 보세요. 한계점이 약간 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조직의 최종 목표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나 과정이나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팀 분위기 좋아도 성과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속의식 아무리 있어도 성과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아무리 잘 돼도 성과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하위 부서들이 얼마나 거업을 잘 진행시키고 연결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팀 분위기 또는 로열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또는 면접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이게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아무리 설문지를 돌리고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수치화, 계량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외부의 고객이나 이용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 한마디로 주주들이 봤을 때, 자, 니네 지금 목적 달성하고 있느냐, 잘 운영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네, 그럼요. 저희 팀 분위기 좋고, 로열티도 높고, 서로 협력도 잘하고, 정보 공유도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측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영리 조직은 대부분 이제 목표 달성 접근법으로,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자원 기준 접근법으로, 그리고 이제 때로는 수단이나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게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적 측정 방법 한번 보세요. 현대적 측정 방법은 이거보다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변화하는 환경에,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전통적인 측정 방법처럼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활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어떤 정보,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모순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적 측정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로 이해관계자 접근법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해관계자 접근법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11페이지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선은 이해관계자가 뭘 의미하는 거죠? 조직의 여러 가지 권리, 요구를 하는 주체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자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주체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이제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주죠. 그렇죠?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는 어떤 그 요구를 하죠? 주가를 올려다오. 니네들이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서 주가를 올려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종업원은 뭘 요구하죠? 자, 임금이나 근로조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고객은 뭘 요구하죠? 좋은 제품과 서비스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 채권자는 이제 돈 갚으라고 하겠죠, 그쵸? 신용상태 그리고 회계적 책무. 자, 그다음에 정부는 뭘 요구하죠? 법을 지켜라, 그쵸?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지켜라. 자, 노조는 뭘 요구하죠?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요구를 합니다. 지역사회는 뭘 요구하죠? 자, 많이 이제 사람들을 지역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고용 창출을 해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급자는 주로 이제 부품업체 또는 협력업체, 파트너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 경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권리와 요구의 주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데 여기 이제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최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제 환경 변화, 경제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사회 문화적인 변화, 기술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에 거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략적, 거시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납득이 되는 한 몇 주체 정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주주는 기본이고 노조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은행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의 그 한계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한계점. 자, 환경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다각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략적인 환경 요소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환경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환경이냐, 정치적인 환경이냐,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냐, 더 중요한 환경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판별해내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략적인 환경 요소를 구분해낸다고 하더라도 자, 이들 요소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그 기준치, 결정치를 무엇으로 둘 거냐.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관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지배적인 연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 전략적 환경 요소에 대해서 지각, 판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에 자, 조직의 상층부에서는 아무래도 주주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조직의 실무층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나 노조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제 대응의 우선순위, 판별 가치가 다르다, 비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연합 또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자, 계층이나 이제 어디 속해 있는지 집단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의 판별과 비중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게 우리는 주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관계자 접근법이다. 자, 그 다음에 균형성과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균형성과표 접근법은 인사관리 시간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인사관리 시간이 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BSC 개념이 뭐죠? BSC?
좋다. 제 눈을 이제 피하는데. 자,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돼서 신중하게 선택된 지표들의 합, 그쵸? 인디케이터들의 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디케이터들의 합인데 어떤 관점이요? 네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 고객적인 관점, 그리고 프로세스가 얼마나 원활하게 지금 잘 돌아가느냐, 그리고 사람, 한마디로 지금 구성원들이 얼마나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경쟁 업체보다 더 우위에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관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표, 뭐가 있었죠? 매출액, 생산액, 자기 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었죠? 시장 점유율, 재구매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내부 프로세스 한마디로 얼마나 지금 빠르게 잘 운영을 하느냐 뭐가 있었죠? 적송이라든지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학습과 성장 관점에 뭐가 있었죠?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투자를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R&D 투자 정도, 직원 숙련도 정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SC인데 마찬가지죠. 균형 성과표 접근법도 뭐죠?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너무 단편적이고 편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너무 지금 단편적인데 BSC에 따르면 어떤 부분 경영학의 4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 마케팅, 생산, 인사를 포함하면서도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표를 모두 아우르고 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있고 내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표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인 측정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목표 달성에 얼마나 지금 근접한지 이것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점 한번 보도록 하죠. 14페이지.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현대적 측정 방법은 계속 이제 너무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 누가 지금 이것을 판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BSC가 주장하는 지표들과 성과 간의 정교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죠? 자, 결국은 네 가지가 다 균형, 조화, 어우러질 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재무 관점만 지금 달성한다고 해서 목표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모두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네 가지 모두 중에 이제 뭐가 더 중요하고 가중치 어떻게 줄지 그리고 동등한 비중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잘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쓰이기도 한다? 통제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구체적인 어떤 지표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좋은 의도인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지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 관점, 이제 그 지표 설정을 해놓고 그 재무 관점에 충족되지 못하면 바로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 관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경쟁가치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흐름 있잖아요. 조직 효과성이랑 공식 목표, 운영 목표가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조직 효율성이랑 다른 개념이었었는데, 자, 전통적인 측정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 현대적 측정 방법이 있다. 이거 굉장히 다 둔둔하게 중요하긴 한데, 자, 5급 공채 시험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경쟁가치 모형입니다. 이거는 아예 25점짜리로 해서 요것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것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뭐랑 또 연동이 될 수 있냐면 조직 문화와 연동이 될 수 있고 조직 문화를 진단할 수 있어요. 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조직의 성장 경로 또는 수명주기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수명주기.
나타내 주는 바로 그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호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분 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